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범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데이터마이닝 학회 이제 학회장도 겸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회 시작하면 이제 학회장 인사말도 같이 겸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키노트를 하게 돼서 인사말 짧게 하고 키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와주실 텐데 오늘 하루 오후까지 좀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올해가 벌써 22회째인데요. 22회째인데 이렇게 IT 데일리 또 컴퓨터 월드에서 이렇게 22번째 이 행사를 계속 주최해 주신 김영석 대표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규모가 큰 학회를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회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학회 또 우리 조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물론 제 책자에도 있는데요. 저는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재직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 왼쪽 밑을 한번 보시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 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또 간략한 간단한 내용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는데요. novelty, anomaly, outlier. 자, 이 세 단어는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정상과는 다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제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호랑이 하면 노란색에 그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를 보통 호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벌티라면 저는 그 하얀색 호랑이 백호라고 생각합니다. 백호는 호랑이 M은 틀림없지만 약간은 그 노란색 호랑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벌티는 백호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에는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이용에 봄직한,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어떤 새로운 발견,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아웃라이어는 이제 반대죠. 이제 사자 정도로 예를 듣고 싶은데요. 사자는 이제 호랑이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랑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종인 사자가 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사자라는 데이터는 우리 현재 분석과 앞으로의 분석에서 당연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로 대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애노말리는 이상치는 앞서 말씀드린 나벌티와 아웃라이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필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거해야 될 데이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예제는 제가 라이거를 갖고 왔는데 라이거는 호랑이와 사자의 잡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거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호랑이의 특성은 반드시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또 사자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분석에 집어넣을지 말지 좀 생각이 필요한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벌티나 애노말리나 아웃라이어나 정상과는 다른 것이다. 뭔가 새로운 패턴이 발견된 것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모두 반드시 뭔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니즈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차이점이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나벌티는 뭔가 지금 현재 분석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분석에는 좀 포함하면 좋을 만한 어떤 새로운 기회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노말리는 이게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은 좀 판단이 서지 않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분석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이고요. 아웃라이어는 이거는 지금 우리 분석에 해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지고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세 개를 이제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인데요.
뭐 이상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단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메일에서 이제 스팸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상 이메일일 텐데 스팸 이메일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탐지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제가 포크레인을 갖고 왔는데 중장비는 중간에 가동하다가 뭔가 고장이 나면 이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비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 놓고 이 중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모니터링한 데이터 중에서 뭔가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면, 이상한 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워닝, 알람을 일으켜야 되는 그럼 이상한 어떤 패턴이 왔을 때를 우리가 이제 이상치라고 보고요. 꼭 중장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여러 가지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에도 여러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한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듯이 지금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쭉 수집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떤 부분이 이상치인지 그 탐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제조에서도 이상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조는 크게 생산과 물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산에는 당연한 거고,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거는 이제 물류 과정에서, 생산 설비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생산 설비 간의 이동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지금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고, 쫙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그 이상 부분인데요. 저 왼쪽에 아래 맨 끝에 보면 도토리 이미지가 있는데 그 도토리의 그 중간에 보면 약간 스크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이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하나 두 개 정도 옆으로 가면 칫솔이 있는데 칫솔도 그 윗부분이 약간 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상치고, 우리가 적절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도 이런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우리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어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폐결절을 찾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상인들의 폐는 왼쪽처럼 정상인데 이렇게 결절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이상치에 관련된 그런 엑스레이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이상에 관련된 엑스레이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치 이제 탐지 알고리즘은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강의 스타일의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오랜만에 학교에서 수업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치를 이제 탐지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보시면 규칙 기반, 밀도, 그다음 모델, 재구축 기반. 순서대로 최근 기법들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재구축 기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를 뭐 한두 장씩 간단하게 한번 트렌드 설명드린다 생각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규칙 기반은 이제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가 경험과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이상치야, 자기의 이제 경험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룰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장점은 일단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데이터가 되게 작은 분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분야에는 여전히 이렇게 룰 베이스, 규칙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하지 않은 공정에는 굳이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순한 공정에서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상황은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면 룰을 계속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럴 때마다 되게 번거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전문가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전문가가 또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마다 또 룰의 업데이트가 힘들고, 또 이제 복잡한 공정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룰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규칙 기반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데이터 기반
이상치 탐지인데요. 자, 먼저 이제 밀도 기반입니다. 밀도 기반은 지금 보이는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인데,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알려진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일단 피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정상 관측치는 관측치의 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상 관측치는 이렇게 가운데 우리가 정규 분포로 피팅을 하면 가운데에 포진해 있을 거고, 불량 관측치는 이상치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 포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피팅한 다음에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관측치들을 우리가 이상치로 하자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데이터가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죠? 이건 굉장히 스트롱한 어썸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온 방법이 단별량 관리도인데요. 단별량 관리도는 이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도라는 어떤 그 센서에서 나온 값들입니다. 그런 어떤 값들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타점을 하고 관리 한계선을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정상, 관리 한계선 밖에 나오면 이상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도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점이나 이 선을 계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통계적인 방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별량 관리도는 여전히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가 통계적 이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고, 보시다시피 해석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통계적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보시면 정상 데이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마 그 주변을 보면 그 네이버 주변을 보면 주변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상 데이터는 주변을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는 밀도가 굉장히 밀집된 부분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빨간색 이상치들은 아무래도 이상치니까 몇 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덩그러니 혼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치의 주변을 보면 네이버들을 보면 밀도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거는 정상, 밀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거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왼쪽과 오른쪽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은 이상치잖아요. 제가 빨간색 이상치. 왜냐하면 대다수의 데이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치인데,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뭐냐면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를 막 분할하다가 저 빨간 점이 고립될 때까지 분할이 몇 번 필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으니까 분할할 때 필요한 횟수가 굉장히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의 예를 보면 2번 만에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반면에 왼쪽은 정상은 파란색 데이터가 이제 정상 데이터일 텐데요. 정상 데이터는 아무래도 많이 있는 데이터, 굉장히 정상에 폭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파란색 데이터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할 횟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분할 횟수가 많이 필요하면 정상, 오른쪽처럼 분할 횟수가 조금만 있어도 고립이 되면 이거는 이제 비정상 이상으로 판정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자, 밀도 기반은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모델 기반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모델로 하여금 이게 정상인지 이상인지 그냥 이진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개요를 보여드리면, 일단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 데이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 데이터만 이용해 가지고 일단 F라는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인지 이상인지 모를 텐데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건 정상이야 혹은 이상이야 이렇게 이진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별량 관리도는 단별량 관리도와 달리 저는 모델 베이스드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다별량 관리도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변수가 픽에 있는 예제를 갖고 왔고, 일단은 오른쪽에 관리도에다가 타점을 하려면 픽의 데이터를 동시에 타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픽의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저 테이블에 맨 마지막 칼럼을 보면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라고 된 부분, 이 부분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의 데이터가 한 개의 데이터로 요약이 되는데 그 요약을 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정규 분포, 다별량 정규 분포 요 모델의 저 엑스포넌트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요약을 했으니까 이제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타점이 가능하고요. 자, 타점이 가능하고, 자, 타점을 했으면 이제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기준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준 선을 마련해서 이 기준선 위에 있는 것이 이상이고 또 아래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머신러닝 방법에 근거한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황색 점선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점과 주황색 점선과의 그 사이가 최대화가 되도록 뭔가 주황색 선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 선을 잘 찾으면 주황색 선 위쪽에 있으면 정상, 원점과 주황색 점선 사이에 있으면 이상 이렇게 판정하는 모델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 오른쪽에 복잡한 어떤 식을 이용해서 주황색 선을 찾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똑같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제는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정상 데이터를 아우르는 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약간 클로스 바운더리를 찾고 미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원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 이상, 안에 있으면 정상,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모델 기반은 어떤 정상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로 하여금 미래 데이터를 이상인지 정상인지 판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모델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구축 기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용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국후 오차라는 그런 그 개요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정상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정상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 정상 데이터의 특징만을 뽑아요. 그걸 제가 압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 특징으로 뽑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정상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를 예측한다, 자기 자신을 예측한다를 복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는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X를 갖고 자기 자신 X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복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뭔가 예측된 X가 나올 텐데 그걸 제가 X 프라임이라고 했고 실제 X와 예측된 X 프라임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자, 이 모델은 정상 데이터만 갖고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 잊지 않고 다음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추후에 정상 데이터인지 이상 데이터인지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 이제 복원을 할 텐데 위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은 정상 데이터만을 갖고 만들어 놓은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들어왔다면 복원을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에 특화된 모델이니까. 반면에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니까 복원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복원을 잘하면 정상, 못하면 이상. 그 복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그 스코어로 우리가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랑 복원된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그 차이를 가지고 각 점마다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뭐냐면 재구축 오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축 오차 기반 이상치 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쓰는 원본 데이터를 일단 특징을 뽑는 데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특징을 뽑아서 다시 원본 데이터로 복원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델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델을 굉장히 간단한 선형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형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압축하고 선형 결합해서 압축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주성분 분석이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모델이 이제 단순한 선형 모델이 아니라 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특징을 뽑을 때 단순히 선형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 모델을 써서 압축한다라는 거고 압축한 것을 인풋으로 삼아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데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씁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압축하는 데 사용하고 복원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게 그 유명한 오토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는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뽑는 단계, 인코딩은 뭔가 코드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맨 왼쪽에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데이터인데 얘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암호화하는 거야. 코드화하는 거야. 그다음에 코드화했으면 그 코드를 인풋으로 삼아 가지고 다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독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디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잘 복원하는지 못하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치를 탐지할 겁니다. 자, 뭐 간단한 예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빨간색 사과가 정상으로 한다면, 자, 이 모델은 빨간색 사과로 만든 오토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럼 미래에 빨간색 사과가 들어온다면 복원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빨간색 사과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 들어갈 때 사과 색깔과 나올 때 사과 색깔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상이다. 반면에 이제 초록색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초록색 사과는 이 모델은 빨간색 사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록색 사과는 한 번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학습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델이 빨간색 사과에 특화된 모델이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누리끼리한 황토색의 사과로 잘못 복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건 초록색이었고 나오는 건 황토색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를 이상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숫자로 한 번만 또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데이터가 왼쪽과 오른쪽 데이터가 똑같아. 학습할 때는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했으면 추후에는 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맞죠? 4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1, 4, 2가 들어갔는데 복원을 1, 3, 2로 했어. 꽤 나쁘지 않죠? 비슷하게 복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아마 복원을 잘했기 때문에 정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반면에 세 번째 데이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데이터는 1.5, 5, 4가 들어갔는데 복원은 0, 4, 2로 됐어. 0, 4, 2는 뭔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는 뭔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갔던 데이터랑 우리가 인퍼런스에 들어간 데이터와 복원하는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 그래서 오른쪽이 그 차이인데요. 여기 자꾸만 넘어가네. 오른쪽이 이 차이인데 이 차이를 재구축 오차로 보고 첫 번째 데이터는 차이가 1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데이터는 아예 0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구축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이견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값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어떤 스레시홀드를 정해놓고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우리가 이상, 그렇지 않으면 정상.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threshold를 한 5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데이터만이 이상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데이터가 5보다 큰 7.25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구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재구축을 할 때 그 모델은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한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오토인코더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토인코더의 변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인데 오토인코더 원래 오리지널 오토인코더를 좀 고도화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LSTM 기반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계열에 좀 특화된 모델입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LSTM은 RNN 계열의 모델이고 좀 시계열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이상치 탐지를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모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GAN이라는 모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성형 모델인데요. 이 생성형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잘하면 이건 정상, 생성을 제대로 못하면 이상, 뭐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TranAD라는 방법도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인데요. 이런 어떤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구축 기반의 어떤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노말리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지금 뭐 소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사용해 봄직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자, 이제 재구축이 지나고 이제 최근에는 또 예측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쭉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맨 아래층에 있는 재구축 룰 기반서부터 재구축 기반을 넘어서 예측 기반으로 우리가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마지막 제가 한 2, 3분은 그냥 클로징 리마크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AI 하면 지금 챗GPT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챗GPT 이용하고 뭐 클로드 이용하고 하는 거를 그냥 AI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챗GPT는 뭐 GPT의 T가 트랜스포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냥. 그래서 챗GPT는 AI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일 뿐 사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상치 탐지라든지 뭐 품질을 예측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챗GPT로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챗GPT는 일상 업무의 효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읽고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저 왼쪽에 보시면 전 냅킨이라는 툴을 이용했는데요. 이러면 한 5초 만에 이런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라 텍스트로 치면 이런 그림들이 한 10개 정도 후보가 쭉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쭉 제가 선택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와가지고 제가 에디트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업무 효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를 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인데요. AI 시대 때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AI 툴이 이렇게 많은 AI 툴들이 나와 있는데 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렇게 챗GPT가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그렇게 뭐 했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대답은 해주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AI 툴로 할 게 없는 사람은 궁금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질문이 없는 사람이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철학 분야에서는 잘 모르는데 철학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철학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인풋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인풋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학습이 멈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본의 아니게 계속 배우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배워서 인풋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회사에 들어오면 남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팀장급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면 계속 아웃풋만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인풋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의 건방진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